반에서 한 4-5명은 ADHD를 앓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아닙니다. 아니야? 너 이거 30분 문제집 풀면은 로블록스 30분 하게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하시는 거예요. ADHD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어려운 걸 주는 순간 나 안 해. 산만해져요 다시. 학교 교실을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학급 인원이 줄면서 무리가 딱 2개씩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나는 성격이 나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따가 되어 있는 거죠. 단어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이 기업에 뭐 존망이 달려있다 네. 라고 했을 때 다 빵빵 터져요. 한숨이 우선 나오는데요. 네.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부모님들도 살짝 갈 길을 잃으신 느낌도 나요. ADHD 있잖아요. 조심스러운데요. 만나보셨잖아요. 정말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반에서 한 4-5명은 ADHD를 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머니도 60명 중에 4-5명으로 알고 계세요. 총원이 몇 명이죠? 25명입니다. 25명. 이게 검사로는 그 나오는 아이들은 뭐 2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교사가 관찰을 해보면 이 아이는 ADHD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평균 4-5명은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가라는 제 질문인데. 정말 중요하고 저도 연구를 많이 해보았는데요. 좋아하는 거를 한 가지를 꼭 찾아주셔야 돼요. ADHD를 가진 아이들은 되게 흥미 분야가 한 곳으로 몰려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몰두를 하는 부분이 하나는 있거든요. 종이접기, 또는 로블록스 게임, 어떤 다른 거, 곤충을 엄청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게 좋아하는 한 가지를 찾으셔서 그 아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과 믹스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죠. 너 이거 하려면 이거 해야 돼. 아닙니다. 아니야? 이게 가장 정말 위험한 건데요. 내가 위험하다. 자, 네.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한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면 로블록스 게임을 엄청 좋아해요. 너무 산만해요. 어머니께서 그래 하랑아 너 이거 30분 문제집 풀면은 로블록스 30분 하게 해줄게. 이렇게 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망가집니다. 이 뇌는 점점 더 중독성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더 이상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아이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화가 좀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하면 안 되는구나. ADHD를 가진 아이들한테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일반적인 아이들한테는 이 어떤 외적 보상이 진짜 효과가 있을 때가 많아요. 너 1등 하면은 엄마가 놀이공원 같이 가줄게. 네네. 진짜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의 경우에 이런 외적 보상을 겨울 경우에 자기가 이걸 못 얻잖아요? 완전 좌절해요. 내가 30분 수학 문제 푸는데 너무 힘들어. 나는 이것도 못하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빠지거나 보상을 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저 다음에 1시간 하게 해주세요. 땡깡을 부려요. 간혹 교실 바닥에 엎드려서 엉엉 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도대체 믹스라는 게 뭐냐라고 하신다면 로블록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거를 할 경우 로블록스 30분 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로블록스라는 게임 소재를 학습 요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로블록스의 이 캐릭터가 체력이 100이에요. 한 번 공격을 당할 때마다 15씩 체력이 깎여요. 그럼 얘는 몇 번을 맞으면 죽을까? 여기 안에 곱셈 나눗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뺄셈도 들어가요. 근데 아이는 로블록스 장면을 상상하게 돼요. 한 대 빡 15 깎였어. 85 한 대 빡 15 깎였어. 이렇게 계산을 머릿속으로 하면서 몇 번이요? 맞췄을 때 훨씬 더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걸 외적 보상이 아닌 학습 요소로 흡수를 시켜서 해주시는 게 좋고 사실 저는 이걸 맞춤형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학교에서 이걸 한 명 한 명 신경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교육 교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맞아요. 한 반에 25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희 기준에 되게 적은 아이들이에요. 그쵸? 저희 때 40명, 60명 있었으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무조건 재미있지 않으면 아이들이 집중하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특히 이 맞춤형 교육이 중요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로블록스뿐만 아니고 야구를 좋아한다. 그럼 야구와 관련된 문제를 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ADHD 학생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좋아하는 분야와 섞어라. 그거와 학습을 믹스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근데 이때 두 번째 포인트가 있는데요. 너무 어려운 걸 주면 안 돼요. 이 아이의 학습 수준을 정확히 판단하셔야 돼요. 진단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의 것을 주셔야 돼요. 어려운 걸 주는 순간 나 안 해. 산만해져요 다시. 학교 교실을 돌아다닙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고통스러우시더라도 진단평가 이런 거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같이 한번 쭉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읽은 것 같은데 프로게이머, 파일럿, 회사 CEO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ADHD가 더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DHD가 꼭 안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잘만 하면은 네네. 근데 이게 학습된 무기력으로 갈 경우에는 안 좋고요. 안 좋고. 이 아이가 가능성이 있고 또 이 아이 수준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작은 성공 경험을 시켜주시면 이 아이들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이에요. 크게 되네. 작년에 이 책을 함께 쓴 우리 제자가 있는데 네. 굉장히 산만한 친구였어요. 네. 근데 뭘 좋아하냐? 로봇을 좋아해요. 계속 로봇을 만들고 있어요. 종이접기로도 만들고 로봇을 직접 조립하기도 하고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지금 영재원 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네.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아이한테 성공 경험을 계속 시켜줬어요. 너무 잘한다. 로봇 만들기도 너무 잘하고 수학 문제도 관련된 것들로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1년을 지도를 하다 보면은 특히 ADHD를 앓고 있는 아이들 경우에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집중할 걸 못 찾기 때문에 산만한 것뿐이네. 그렇죠. 좋아하는 거 집중할 거를 찾으면은 누구보다도 집중력 있게 깊이 파고든다. 누가 말 걸어도 못 알아챌 정도로 집중력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이 ADHD 뇌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경험하신 분의 말씀이니까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학교 현장에 계시잖아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진로 희망이 네네. 요즘 애들은 뭐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 하나요? 요즘 사실 초등학생들이랑 중고등학생들이 조금 다른데요. 초등학생들 1, 2, 3위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1위는 가수, 연기자, 운동선수 같은 예체능 계열의 전문가. 네, 그런 걸 희망을 하고요. 네. 2순위로는 네. 의사, 간호사, 약사와 같이 의료보건 계열. 의료. 네, 그쪽 전문가. 세 번째로 교사나 교수 같은 교육 분야 전문가. 교육 분야. 이렇게 3위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딱 반대로 돼요. 1위가 교사나 교수, 네. 2위가 의사, 3위가 운동선수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런 예체능 계열은 노력도 중요하지만 타고난 재능. 네, 이게 크다는 거를 아이들이 좀 파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이유로 희망 직업을 바꾸는데요. 네. 여기에서 사실 아이들이 희망하는 이 직업들의 공통점이 내가 평소에 잘 접할 수 있는 직업들이 많아요. 미디어에 노출 많이 되는 직업들이네. 네, 내가 평소에 뭐 보는 교사나 아니면 TV에서 보는 아이돌이나 연기자, 그리고 뭐 의사, 아플 때 찾아가는 병원. 그래서 아이들이 대부분 경험 속에서 진로를 찾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좀 힌트는 좀 다양한 체험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꿈이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희 반에 대통령이 꿈인 아이가 있어요. 어린 시절이니까 그럴 수 있지. 처음에 전 그 생각을 했는데 그 10살짜리 애가 하루에 4권씩 책을 읽는 거예요. 무슨 책을 읽냐면 뭐 삼국지, 역사와 어떤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계속 읽는데 그 이유가 대통령이 되려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책을 소개해보라고 했더니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살짜리 아이가 이야. 그 아이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스로 하는 아이 중에 하나여서 어머님께 여쭤봤죠. 어떻게 키우신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그냥 잘 될 거라고 믿고 역시 믿음. 네, 그래서 혼자 그냥 둬도 아이가 혼자 책을 읽는데요. 그래서 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지면 좋겠다고 하는 직업들도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되게 안정적인 직업을 많이 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저 때. 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시더라도. 그렇죠.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되게 달라지셨어요. 이게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게 좀 불분명해졌잖아요. 교사도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고 다양한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은 학군지와 비학군지로 조금 나뉘게 되더라고요. 아이한테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꿈이 나뉩니다. 부모들이 원하는 꿈은 또 뭔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원하는 꿈은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이건 저의 교사로서 느끼는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네. 학군지라고 하는 저희가 부르는 대치동이나 네. 이쪽에서는 대부분 부모님의 직업을 아이한테 물려주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칠세고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공부로 끝장을 봐야 되는 직업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더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는 요즘 되게 열려 계시더라고요. 뭘 해도 아이가 그래도 잘할 수 있는 거. 왜냐하면 대학을 가도 취업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부모님들도 살짝 갈 길을 잃으신 느낌도 나요. 우리 애한테 이런 직업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봤자 그걸 못 가질 확률도 되게 높고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시키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그래서 오히려 부모님들께서 아이한테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못하시는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부모님들도 고민이 많으시겠다. 맞아요. 학부모님 상담을 해보면 네. 그런 고민을 말씀을 하세요. 아니, 선생님 저희 때는 그래도 대학교 나오면 취업도 되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저도 거기서 되게 함께 고민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다음 네. 질문 바로 네, 물어볼게요. 좋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님 상담을 많이 오, 하시는데 네네네. 어떤 상담들이 가장 많은지 좀 궁금해하네요. 아, 네. 두 가지로 좀 나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네, 네. 먼저 첫 번째는 학교에서 딴짓하지 않는지 수업 시간에 이걸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예전부터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잘하는데 왜 그게 걱정이 되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집에서는 안 해. 집에서는 네.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는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숙제 좀 해라, 뭐 좀 해라라고 하면 잠깐만 하고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학교에서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고 네. 학교에선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편이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학습적인 측면보다 생활 태도와 관련된 학습 태도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고요. 네. 교우 관계에서 먼저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우리 애가 누굴 괴롭히진 않나요? 아, 그렇죠. 이렇게 먼저 물어봐 주세요. 음. 근데 보통 그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의 자녀는 안 괴롭혀. 안 괴롭혀요. 안 괴롭혀. 그래서 네. 조금 그런 점이 있다. 정말 실제로 괴롭히는 아이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방어적인 경우가 많으세요. 맞아요. 오히려. 희한해. 네, 왜 그래서 그렇지? 이 아이랑 작년부터 이렇게 안 좋았는데 그 아이가 저희 아이를 되게 괴롭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게 학교에서 좀 상담할 때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이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학부모님께 좀 이걸 살려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두 가지를 좀 다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25명이다. 그럼 반에서 이렇게 분열이 나면 큰일 나겠네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고민 사연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아, 네. 한번. 네. 네. 이게 학급 인원이 현재 저희 학교는 25명 정도 되는데 네. 대부분 제 친구들이 교사가 많잖아요. 네네. 18명인 학교도 되게 많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한 반에 20명이 채 안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학급 인원이 줄면서 왕따 아닌 왕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동성인 친구가 10명이 채 안 되는 거예요. 기 초반에 딱 보면은 4-5명씩 이렇게 친한 무리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무리가 딱 2개씩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동성 친구가 10명이니까. 그래서 초반에 여기에 끼지 못하면 뭔가 나는 성격이 나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왕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먼저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갑자기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친구가 없어요. 그게 정말 수가 없어서 그런 건데 이런 고민을 실제로 아이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 상태로 계속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학교들을 통합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직 교사 입장에서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먼저 다가가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지고 있어요. 이게 소수 인원이 되면서 사실 가만히 있을 때 나한테 다가오는 아이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학기 초에 이미 무리가 생겨버려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말도 해요. 성격이 안 맞아요.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네. 걔랑 계속 같이 지내야 된대요. 성격이 너무 안 맞으면 같이 안 지내도 괜찮아 라고 했더니 아이가 쟤 아니면 놀 친구가 없어요. 진짜로 없는 거예요. 숫자가.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긍정적이라고 하면은 나랑 안 맞는 것들을 좀 참고 견디는 능력이 생기는 거고요.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면 다양한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학부모님들의 고민 포인트는 한번 좀 무리해서 떨어진 아이는 내내 학급이 올라가도 아이들이 적기 때문에 네. 계속 따돌림을 당하거나 소외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가 네. 친구에게 용기 내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질문거리를 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친구한테 너 혹시 이거 좋아해? 이 질문을 한번 해보라고 해요. 뭐 하나는 걸리거든요. 너 혹시 아이브 좋아해? 너 혹시 장원영 좋아해? 이런 좋아하는 거를 먼저 물어보면은 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가정에서 친구의 장점을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해요. 사실 안 맞는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모든 아이들은 다 장점이 있어요. 학급에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아이들도요. 가까이 가서 보면은 되게 마음씨가 따뜻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는 엄청 잘하잖아요. 그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아이가 나 있잖아 옆에 너무 짜증나. 계속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막 애들한테 피해만 줘. 옆에서 부모님이 엄마가 가서 말해줄게. 수업 방해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시면은 아이의 대인관계가 점점 좁아지게 돼요. 네. 쟤는 저래서 싫고 쟤는 이래서 싫고. 근데 그러면 그 아이가 외딴 섬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그래도 그 친구 장점은 뭐야? 걔 그래도 뭐 친구 다쳤을 때 걱정해주더라? 이런 대화가 오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두 가지 노력을 해주시면은 아이가 학기 초반에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는 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애 편을 든 것이 애를 섬으로 고립시키게 되는 결과를 얻는 거네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이의 말을 다 이렇게 믿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긍정적인 부분을 계속 찾아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어릴 때는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걔 만나지 마라. 요즘에 그럴 수가 없어요. 걔랑 놀지 마라 이랬는데 네. 그러면은 혼자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맞습니다. 돼버렸네. 맞습니다. 두 번째 많이 하시는 질문이 도대체 애를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냐? 학원을 보내는 게 맞냐? 아니면은 우리가 뭐 지금 회사에 다니고 계시는데 뭐 대기업에 다니고 계세요? 네. 그럼 이 아이가 우리처럼 회사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러면은 어느 대학에 요즘 가야 되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세요. 근데 요즘은 어떤 대학에 간다고 그 보장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그러게요. 네, 더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아니 사실 본인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네.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 교육의 방향도 어렵고 또 이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아이가 취직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데서 오는 학부모님들의 어떤 우울감? 좀 고충도 많이 느껴지곤 합니다. 상담을 할 때. 지금은 다변화된 사회니까 맞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정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다는 게 참 어려운데 그래서 저는 정답을 내 꿈, 내 적성으로 찾아가는 게 미래 사회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10살 내 꿈이 궁금해. 정말 진심입니다. 네. 네.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뭘 잘하는지 파악을 해야만 다변화되는 미래 사회에서 적응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 꿈이 없어지더라도 그 꿈을 꾼 과정이 또 중요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렇죠. 그 과정을 살려서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답은 아닙니다. 네. 네. 이 질문은 저도 궁금한데요.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과 학교에서 네.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스마트폰 구입 시기. 아, 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은요, 지역마다 다릅니다. 근데 규칙성이 있어요. 교육열이 높은 지역일수록 많은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아요. 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고요. 네. 교육열이 조금 없는 지역일수록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닙니다. 결론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최대한 늦게 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스마트폰 사용해보신 어른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자기 전에 잠깐 유튜브 보고 잠깐 뭐 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잖아요. 특히 쇼츠. 그렇죠. 특히 완전- 쇼츠. 요즘 스마트폰 같은 경우가 어른들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이들의 경우에 이게 제가 아동 발달 학을 공부를 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이들은 청소년 시기이기 때문에 네. 성인보다 뇌에서 도파민의 분비가 훨씬 많아요. 그럼 중독도 훨씬 잘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파민이 분비되는 이 자극 자체가 되게 낮아요, 역치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어떤 웹툰을 봤을 때 그냥 넘기는데 네. 아이들의 뇌는 여기에 중독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도파민 분비도 많고 수용체도 되게 많이 발달을 하는 시기인데 더 문제는 전전두엽 부분이 아직 발달이 안 됐거든요. 네. 청소년기는. 이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가 아직 자라나고 있는 시기인데 이게 어떤 부분이냐? 충동 조절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뇌 기관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이 두 기관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치가 낮으니까. 네, 역치도 낮고 어. 계속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반에 ADHD가 4-5명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선천적으로 ADHD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빠져들고 집중할 수 있는 아이인데 후천적인 ADHD를 가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 이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전전두엽과 편도체가 발달하지 못한 경우예요. 이거는 이도저도 아닙니다. 아니, 스마트폰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네. 듣고 보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하네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 충동 조절을 잘 못한다?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죠. 클릭 몇 번으로 탁탁 자기 원하던 걸 얻다가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니까 자제력이 안 되네. 그래서 그렇죠? 너무 걱정되는 게 사실 어른들은 게임하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조금 더 그 심각성을 느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게임을 보상으로 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엄청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거든요. 근데 네. 조금 슬픈 게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는 아이들과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늦게까지 집에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도 이 아이를 혼자 뒀을 때 불안하신 거예요. 뭐라도 해주게 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이게 좀 슬프지만 어쩔 수 없이 사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청소년 시기에 특히 주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엄마 쟤도 있고 쟤도 있는데 나만 없어. 애들이 나 스마트폰 없다고 놀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인 요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가정에서 어느 정도 타협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늦게 사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이걸 보는 학생들도 지금 네. 중요한 거네요.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공부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은 네. 저는 이제 학원 강사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학원을 돌아다니잖아요. 가면 애들이 꼭 물어봐요. 학원 와이파이 번호 뭐냐고. 물어보는 그런 학원들이 있고 애들 안 물어봐. 관심 없어. 와이파이가 뭔지 관심 없어. 어느 맞습니다. 쪽이 더 공부를 잘하는 곳인지는 방송에서 지금 결론이 났죠. 대놓고 이야기는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도 핸드폰은 나의 적이다. 내 꿈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늦게 하더라도 인터넷은 좀 1시간 정도만 되는 걸로. 그리고 거리에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다니는 거리가 있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디서 아이를 키울 거냐라고 했을 때 네. 저는 당연히 후자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어떤 수치로는 따질 수 없는 학습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그게 굉장히 극명하게 나뉘게 되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한번 우리 집 주변 거리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파랑은 이제 주말에 수업이 많거든요. 네네네. 부모님 손잡고 다녀요. 애들이. 오, 거리에 보면은 애들이 이제 어머니 기다리고 있으면 어머니가 픽업하고 네네. 픽업해서 가는 부모님도 계시고 아버지하고 손잡고 같이 가는 애들도 많고 이제, 핸드폰 네. 보면서 걷는 애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엄청 학구열이 높고 학습 분위기가 좋은 지역인 거예요. 네, 그렇네요. 보니까. 저도 이제 대치동이나 제가 사는 곳이다 보니까 네, 그쪽에 아이들을 관찰을 많이 하거든요. 네. 책을 들고 다녀요. 미니북 같은 거를 네. 영어 단어를 외우고 다니거나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핸드폰 보는 것보다 영어 단어집 보고 다니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주변에 어떤 학습 분위기를 가진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핸드폰, 스마트폰 이야기는 이쯤 무조건 안 좋은 거네. 자, 그 다음, 우리 아이들의 전반적 학교 생활이 궁금합니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이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아, 있구나. 네. 사실 이 학교 교육 정보를 학부모님들께 전달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냥 학교 가정통신문 받다 보면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쵸. 어떤 사업이 되고 있지 이런 걸 잘 모르시는데 사실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함께 학교라는 사이트인데 제가 이제 교육부 운영지원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아, 네. 공식적으로. 네. 그래서 그 함께 학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요즘 학생들 고민, 교사들이 원하는 정책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질문들 이런 게 다 모여 있거든요. 답변을 현직 교사분들이 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뭐 수업 정보나 육아, 교육 정보, 전문가 강의, 무료 대입 상담까지 가능하거든요. 교육부에서 굉장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학부모님들께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려 뭐 15만 명 넘게 사용 중이시긴 한데 네네. 여기 알짜 정보가 좀 있어요. 아, 사실 정보의 격차에서 오는 생기부 관리 차이인데 그렇죠. 중요하네. 이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여기서 주관하는 대회들이 다 생기부에 입력이 되는 대회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어디 가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대회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뭐 청신국제중 학생들이나 어디 특목고 학생들이 위주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 지원단이다 보니까 사실 네. 전 심사위원으로도 가거든요. 네네. 가보면 정말 수준 높은 학생들이 참여를 하긴 하는데 경쟁률이 뭐 2대1, 3대1 이렇기 때문에 거기 뭐 토론 대회도 있고 뭐 공모전 같은 게 많거든요. 영상 공모전. 그래서 그런 거를 들어가 보셔서 진짜 활용을 하시면 우리 아이 생기부에 아까 제가 자기소개서 말씀드렸죠. 네네. 퍼스널 브랜딩. 네. 거기에 이제 어떤 구체적인 경험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꿀팁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꿀팁이 아니고 이거는 꿀통에 빠뜨리는 건데 너무 중요한 정보네 이거. 네, 선생님들도 잘 모르시는데 그러니까. 네, 와. 굉장히 좋은 대회들이 많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교육 방송이다 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이야기도 한번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 어휘력과 문해력이 낮은 거야? 뭐 말해봐야 뭐 뭘 하겠냐. 실제로 경험한 것이 있는가? 한숨이 우선 나오는데요. 네. 조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네. 어휘력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수업 자료로 뉴스 영상을 보여주잖아요. 네. 이해를 못해요. 뉴스에서 나온 단어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하. 정말 뭐 OECD 국가 뭐 행복도 뭐 이런 거를 뉴스로 보여준다고 하면은 네. 우선 OECD가 뭔지는 모르는 건 이해가 돼요. 네. 어려우니까. 네. 근데 거기 안에서 무슨 률, 뭐 확률 할 때 이 률 있죠. 네. 그게 뭐예요? 뭐 률이 뭐예요? 이러는 아이들도 있고 네. 그리고 충격적인 어떤 단어들이 있는데 뭐 출시했다. 출시가 뭐예요? 아하. 그리고 이 기업에 뭐 존망이 달려 있다. 네. 라고 했을 때 다 빵빵 터져요. 아하. 그 전망을 선생님 뉴스에서 저런 거 나와도 돼요? 큰일 났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리고 뭐 한국사에서 국가의 번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번영이 뭐예요? 번데기예요? 진짜 그 번만 보고 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어휘력과 문해력이 낮은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스마트폰입니다. 사실 네. 아이들이 책을 읽는 거는 굉장히 지루하고 따분한 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즐겁게 읽는 아이가 있고 숙제처럼 읽는 아이가 있는데 숙제처럼 읽는 아이들의 특징은 영상에 익숙해요. 맞아요. 만화책에 익숙해요. 학습 만화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 네. 그러다 보면은 활자로만 쭉 읽는 이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어휘력 결핍의 문제가 결국 스마트폰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TV가 바보 상자였는데 아우, 이제는 얘가 바보 상자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최대한 늦게 사주시는 걸 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어휘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뭔가요? 여러분 어떤 책을 특별히 사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 학부모님들 교과서를 집으로 가져오라고 하세요. 국어 교과서, 국어 네. 가나, 네. 작년 학년도 포함됩니다. 네. 네. 가지고 오셔서 지문을 함께 읽습니다. 소리내서 읽어요. 그때 아이들이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봐. 근데 이 모른다는 게 들어본 적이 없다 이게 아니고 뜻을 정확히 잘 모르겠다. 네. 그럼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50%가 넘나요, 혹시? 정말 많은 단어의 아이들이 동그라미를 치는데요. 여기에서 어휘력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요. 검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상해보는 겁니다. 이 문맥으로 뜻이 뭔지 추측. 네. 문맥으로 추측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실 처음 보는 글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모르는 단어가 전체 지문의 50%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50%가 넘어가는 아이들은 검색에. 이 지문을 읽을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 학년. 이것도 안 된다? 그 이전 학년. 네. 교과서가 최고의 교재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예측해보게 하는 거, 예상. 번영이 무슨 뜻일 것 같아? 국가에 뭐 번영이 달려있다.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다. 뭐 이런 말들이 있으면, 뭔가 잘 되는 거?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상해보는 과정을 학부모님께서 초반엔 같이 해주셔야 돼요. 사실 요즘에 검색의 시대잖아요. 요즘 아이들 챗 GPT 많이 쓰거든요. 네. 그대로 물어봐요. 번영 뜻이 뭐야? 그러면 챗 GPT는 구하선 결과 그냥 말을 해주죠? 그러면 애들이 그 순간만 알고 그 다음 네. 또 모르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계속 검색하는 거예요. 근데 문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아이들은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어휘력이 쉽게 길러질 수가 있습니다. 한자 공부, 이 교과서에 모르는 단어가 50% 이상인 아이들 있잖아요. 네. 한자를 하나도 몰라요. 대충 한자를 알면은 알 수 있는 단어들이 우리나라 어휘에는 80% 이상이거든요. 분수의 분이 나눌 분자잖아요. 나눌 뿐이잖아요. 네. 이걸 아는 아이와 모르는 아이는 수학을 처음 할 때 그 와닿는 난이도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까 교과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자 급수 따는 네. 거를 방학 때 뭐 하나 해라 한다면 저는 한자 급수 따는 거를 꼭 추천을 항상 드려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한자 쓰는 걸 정말 못해요. 맞아요. 그래서 억지로 시킬 수가 없는데 가정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꼭 소리내서 같이 읽고 단어 내용은 검색보다는 일단 추측부터 하게 하고 한자 교육 중요하다. 맞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자, 그다음 수포자가 되는 시기. 수포자가 되는 고비가 딱 세 고비가 있습니다. 뭔가요? 이렇게 산이 첫 번째 언덕 같은 구구단의 산이 있습니다. 아니 초2 때인데 에이 구구단 못 외운 애가 어디 있어요. 4학년 때까지 못 외우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구구단이 안 되면 수학의 곱셈, 두 자리 곱셈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고비, 저학년에 찾아오는 구구단 고비입니다. 여기서는 이해를 시켜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단순 암기도 중요해요. 그래서 네. 계속 딸딸딸딸 외울 수 있도록 툭 치면 툭 나오게끔 벽에도 붙여놓고 계속 물어보고 해주시는 관심이 조금 필요하고요. 두 번째 고비, 조금 더 높은 산으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는 중학년, 3학년 때 나오는데요. 나눗셈의 고비입니다. 나눗셈을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나눗셈이 사실 크게는 세 가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세 가지나 있어요? 근데 이걸 원리 위주로 하려고 하면은 접시를 놓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있잖아요. 네. 그걸 계속 나눠보는, 공평하게 나눠보는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럼 피자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피자 나누는 것과 네. 이 초콜릿 개수가 있는 어떤 걸 나누는 것은 완전히 다른 활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시기에는 나눗셈 그거 그냥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갑자기 수학 보기 시작할 것 같은데. 전혀 그런 건 아닌데요. 네, 네. 근데 개수가 여러 개인 것들을 여러 사람한테 줄 때랑 어떤 큰 하나를 여러 명이 나눠 갖는 거는 나눗셈 개념,
분수 개념,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나눗셈이 안 되면 세 번째 고비 뭐냐? 세 번째 고비가 바로 분수의 고비입니다. 나눗셈이 안 되는 친구들이 대부분 분수에서 무너지게 돼요. 분모를 뭘로 해야 돼요? 분자를 뭘로 해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포자, 초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사실 됩니다. 수포자가 안 되게 하는 세 가지 꿀팁은 첫 번째, 플러스 1 수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아이가 진단평가에서 만약에 50점을 받아왔어요. 자, 열불이 나시겠죠? 50점? 근데 이게 이 우리 아이의 현재 수준이라는 걸 인지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고. 진단평가에서 아이가 틀린 가장 쉬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가장 어려운 문제가 중요한 거죠. 어려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쉬운 문제. 그것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문제들을 아이한테 제공해 주셔야 돼요. 한 단계 높은 게 아니고? 아닙니다. 낮은 거. 이 세밀화 작업이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친구인데 글로 된 문장형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나눗셈 기본 24 나누기 3은 이걸 못 푼다. 9구단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럼 9구단 문제를 계속 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문장제 문제도 틀리고 뭐 24 나누기 3 이것도 틀렸으면은 쉬운 문제를 먼저 접근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문장제 문제를 계속 아이한테 이거 풀어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해를 하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1 수준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 먼저 진단을 하시고 거기에서 아이가 대부분 맞히는 거 있죠. 여기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포인트는 실생활 연계입니다. 뭐냐? 아까 제가 초콜릿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이들은 내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계산기가 하면 되잖아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수학이 왜 필요해요? 이럴 때 실생활과 연계된 어떤 학습들을 계속 해주셔야 되거든요. 뭐 용돈 기입장을 쓰게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우리 생활에 가까운 것 돈이죠. 여기서 조금 더 복잡하게 한다면 너가 한 달에 이만큼을 모을 수 있잖아? 그럼 1년이면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네. 이걸 처음에 아이들은 더 해요. 근데 이제 곱셈 이해가 높은 학생들은 곱하기 12를 하는데 여기서도 차이. 수학 센스. 10과 2를 따로 쪼개서 곱하는 아이가 있고요. 12를 통째로 곱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을 먼저 곱하는 게 훨씬 쉬워요. 훨씬 빠르고. 그래서 이런 실생활과 연계된 수학적인 문제들을 많이 주시는 게 하루에 한 개만이라도 밥을 먹을 때도 엄마가 고사리 나무를 샀는데 이게 뭐 5,000원인 거야. 근데 10% 할인을 한대. 그럼 얼마일까? 4,500원? 이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다면 수학적인 센스가 좀 좋은 아이인 거죠. 엄마 근데 20% 할인하면 얼마일까? 이런 질문을 또 해요. 이 아이 수학에 흥미가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한테 왜 이런 거 문제네? 재미없어. 이러면 이 아이는 플러스 1 수준을 다시 해줘야 돼요. 흥미를 잡힐 수가 없는, 자신감이 없는 학생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성적 향상 경험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 이걸 제공해주는 건 쉽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같은 수준의 문제를 내기 때문에 누굴 편애할 수는 없잖아. 너무 쉽게 내면 변별이 안 되고 너무 어렵게 내면 이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고 항상 중간으로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우리 아이한테 조금 쉽게 느껴질 수 있는 시험지를 따로 뽑으셔서 8문제 정도만. 네. 요즘 많아요. 뭐 1일 수학 사이트 있고요. 네. EBS 들어가시면 EBS 단추라고 있어요. 단추. AI 기반으로 네. 문제를 뽑아주는 단원을 클릭하면은 난이도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 하루 한 장 풀면서 성적 향상을 경험시켜 주시는 거. 이 세 가지가 수포자가 안 되는 길입니다. 제가 사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수학을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수학이라는 학문이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실제로 수학 보충학습을 할 때 항상 넣는 세 가지 요소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처음에 3, 4주점 받던 아이들도 학기 말이 되면 100점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단평가. 네. 요즘 진단평가가 쉽다고 그러네요.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까? 정말 우리 애가 잘하고 있는 거 맞는가? 맨날 100점 맞아오는데 알고 봤더니 잘하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이 어떻게 좀 보완할 방법이 있나요? 맞습니다. 사실 이 공교육의 어떤 한계, 작은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다 다른 시험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네. 현재는. 이럴 때 공정성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못 주는 거거든요. 네. 그냥 풀어보라고는 여러 가지 줄 수 있는데 어떤 진단평가, 시험이 들어간 거에선 똑같은 걸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를 대부분 쉽게 내세요. 근데 아이들한테 쉽다고 안 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진짜 어려운 거야 라고 하고 주지만 사실 상위 40% 정도의 아이들은 80점을 넘을 수 있게끔 문제를 냅니다.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진단평가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모든 진단평가에서 100점을 맞아오는 아이가 있다. 이거는 좀 신뢰성이 있어요. 실수도 하지 않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그럼 얘를 보완할 것이냐.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린 EBS 단추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난이도별로 한번 시험지를 뽑아보시고 최고 난이도를 한번 풀어보네. 네. 풀어보세요. 근데 100점을 맞는 아이도 최상 난이도를 풀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100점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진단
과정을 넘어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수학 만점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EBS에서 나오는 네, 이제 만점왕 수학? 교재가 있습니다. 만점왕. 이 난이도가 교과서 익힘책보다 약간 어려워요. 플러스 1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학 익힘책보다. 네. 이 난이도를 한 개 정도 틀리거나 다 맞는다. 이 정도 수준인 아이는 상위 1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 애가 좀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욕심을 내셔서 갑자기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최상위 수학. 네. 이런 걸로 가시면 아이가 무너집니다. 수학 재미없어. 네.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아이가 틀렸던 문제 있죠. 그 문제를 다시 고민해보고 풀고 설명해보게 하는, 꼭 부모님께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요. 앞에 인형 같은 거 갖다 놓고 얘한테 설명해보면서 한번 풀어봐. 틀린 문제를. 이 정도만 하시면 아이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지고요. 그리고 진단도 할 수 있어요. 만점왕에서 50%를 맞힌다. 그러면 좀 심각한 거. 진단평가는 잘 보지만 만점왕 많이 틀린 아이들이 있어요. 네. 응용력이 없는 아이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힌트를 얻으시면은 만점왕 교재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렴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무슨 경시대회? 그런 데 참가해보는 것도 괜찮나요? 너무 좋죠. 아하. 근데 조금 진단평가에서 높은 결과를 얻는 친구들이 하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경시대회 문제는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이 도전했을 때 의미가 있지, 수학을 잘 못하는데 도전하면은 오히려 수학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행해서 해야 풀 수 있는 거니까 너가 틀린 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경시대회 문제가 보통 선행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TV 프로그램 중에 IQ 테스트 같은 그 문제 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문제적 남자. 그래서 뭐 서울대 카이스트 나온 연예인들이 네. 나와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어허. 약간 선행의 문제가 아니에요. 경시 문제는. 그래서 아이가 오히려 나는 수학에 재능이 없나 봐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수학에 자신감이 좀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친구들한테만 추천을 드립니다. 경시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네요.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10번 문제. 네. 중학생이 되기 전 반드시 마스터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초6 학생들이네요. 국어, 영어, 수학에서 이 네. 정도는 좀 하고 중학교 가야 슬기로운 중학생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단원들이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우선순위를 매기자면 먼저 국어에서는 이거 하나는 꼭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중심생각 찾기. 주제 찾기네. 주제 찾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생각 찾기를 꼭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이런 활동이 뭐가 있냐? 제목이 비워져 있어요. 글이 있어요. 이 제목에 어울리는 것을 찾아라. 이 문제를 아이가 풀 수 있냐? 이거를 한 번쯤 진단을 해보고 중학생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휘력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영어에서는 영어 단어 암기 정도. 영어는 단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고 싶은데요. 단순히 잠깐 외우고 시험 봐서 맞는 게 아니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는지를 한 번쯤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단순한 문장들을 여러 개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느냐. 그쵸? 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I love soccer. 정말 간단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네. 나는 좋아해. 축구를. 사커를 모를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네. 네. 그래서 이 단어를 암기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하시고 단어를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게끔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상 단어법도 있고 어허. 요즘 좋은 영어 교재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혼공쌤이라고 그분 영어 단어집이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고 연상돼서 기억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미지로 연상하게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미지도 들어있고 좀 관련 있는 단어들끼리. 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흥미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학생이 되기 전에 수학에서 이것만큼은 꼭 연산입니다. 자, 원리 이해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중학생이 됐을 때 시험 문제가 갑자기 엄청 많아져요. 사실 초등학생 때는 네. 수학 수행평가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많아봤자 7문제예요. 대부분 서술형이고요. 중학생이 되면은 문제가 25문제로 늘어납니다. 속도도 중요해요. 근데 기본적인 곱셈, 나눗셈, 분수, 통분 이런 단순 연산이 안 되는데 수학 시험을 잘 보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통분 어려워요. 그래서 곱셈, 나눗셈, 통분 이 세 가지 연산지가 있어요. 일일 수학 쭉 푸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아이들과 하거든요. 아침마다 타이머를 재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이거를 25문제 푸는데 몇 분이 걸렸냐. 이게 처음에 아이들이 5분 걸린 아이들이요. 네. 학기 말이 되면은 50초에 풀어요. 이야. 이게 되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엄청나게 큰 자신감도 주고 수학이 재밌어지고요. 네. 쉬워집니다. 원리 이해에 너무 집중을 하시면 수학은 사실 원리 이해를 하는 아이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 스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궁금한 거는 뭐 다 했는데 뭐 또 선생님께서 능동적으로 뭐 꼭 학부모님들께 네네네. 이건 하나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다 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랑도 연관이 되는데요. 10살 그 내 꿈이 궁금해.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다 자기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고 다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오히려 부모님께서는 그게 안 보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믿어주시고 사랑을 표현 많이 해주시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도 학교에 있다 보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수업 시간에 떠들지 말아야지, 뭐 해야지 이런 잔소리를 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꿈이 있을 때 진정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주시는 거,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석 같은 나의 가치를 깨닫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누구나 다 보석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